조각난 언어들. 반갑습니다. 아마 팟캐스트만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정작 팟캐스트 조각난 언어들을 녹음하는 저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조각난 언어들의 진행자 안또입니다. 우선 조각난 언어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조각난 언어들은 팟빵에 업로드되는 팟캐스트입니다. 매일 팟빵에 업로드되고 있죠. 또한 페이스북에 조각난 언어들 페이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업로드되는 팟캐스트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조각난 언어들에서 인용되는 문학작품의 부분들을 이미지화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페이스북 페이지도 팔로우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끝으로 이번 주부터 영상판 조각난 언어들이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사회적 이슈와 발맞춰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콘텐츠인데요. 역시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어느덧 조각난 언어들이 100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옆에 제가 부른 게스트라도 있었다면 와 축하해요 이런 얘기 들을 텐데, 언제나 그렇듯이 조각난 언어들은 저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 사람이 없네요. 저라도 할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 해주시겠어요? 축하합니다. 와! 네, 조금 더 슬퍼졌고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이 아니었더라면 조각난 언어들은 여기까지 차마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로서도 아쉬웠던 점인데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이 기존의 조각난 언어들이 너무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조각난 언어들은 5분도 채 되지 않으니까요. 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에 단 5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짧았을 거예요. 저의 아쉬움과 여러분의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던 결과가 오늘의 조각난 언어들 100화 특집편입니다. 우선 오늘은 깁니다. 길어요. 기뻐해주세요. 그리고 100화를 기념하기 위해 기존의 짧은 작품 소개 및 낭독에서 구성을 조금 바꿨어요. 청취자 여러분께 사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받은 이 사연들에 어울리는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낭독하려고 해요. 혹시 사연을 받는 줄 모르셨다고요? 죄송해요. 사연 모집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페이스북 페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로우 해주세요. 이외에 피드백, 문의, 출연 요청 등은 어쩌면 조각난 언어들에서 게스트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문의들은 fmredlips@gmail.com으로 fmredlips@gmail.com 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각난 언어들에서 모집한 사연의 주제는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 사람으로 하여금 잠에 들지 못한 채 뒤척이게 하는 순간들은 어떤 것일까요? 신기한 일이죠. 제가 꼭 명시한 것도 아니에요. 제발 이런 거 써주세요 한 적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들어온 사연이 모두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 말이죠. 그리고 더 신기하게도 제가 느끼기에는 각각의 사연이 사랑의 여러 단계를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사연을 연결된 서사로 묶어내서 오늘은 하나의 문학작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정된 청취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는 대로 책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어떤 책이냐고요?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월담을 한 날, 저는 그 희열에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독한 모범생이라 유머도 모르며 놀 줄도 몰랐습니다. 아, 섹스는커녕 연애나 첫 키스조차 못 해본 사람이었네요. 더군다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녔으니 더더욱 저는 답답한 사람으로 변해갔죠. 저는 오버그라운드의 삶과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방구석이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온 탓이겠지요. 바깥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주말마다 외출을 하면 항상 여자친구가 딸린 동기들을 보며 저는 블랙넛식 열등감을 가진 지하 생활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학교에 외출을 한 뒤 여러 백일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꽤 상도 탔죠. 거기서 시를 쓰는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울상인데다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그 기운이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노트북으로 와이파이를 켜둔 채 항상 그녀의 카톡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녀가 운다는 소식을 듣고는 첫 월담을 했습니다. 월담을 하면 퇴학이지만 저는 용케도 감시 카메라를 가리는 기질을 선보였지요. 나는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날뛰며 3m가 넘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곳곳에 어긋난 못에 손바닥이 찢기면서까지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로맨스 영화는 죄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월담은 제 은근한 희열을 자극했습니다. 9번. 사감님은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다 봅니다. 이 벽만 넘으면 나는 위대한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다 하던 시절은 금방 끝났군요. 여자애가 다른 남자애와 사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로맨스 영화고 뭐고 가장 중요한 건 잘생겼느냐 아니냐, 매력적이냐 아니냐였죠. 그래도 월담은 의미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저라는 울타리를 넘는 법을 배웠으니. 지하생활자란 말도 있으시고 백일장, 시, 굉장히 문학을 좋아하신 분 같죠? 그런데 로맨스 영화는 거짓말이다. 절반은 동의해요. 하지만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제가 이 사연과 연관해서 선정한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 중 따찌아나가 오네긴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아무리 절 경멸하셔도 그건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불행한 운명에 조금이라도 연민을 느끼신다면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저도 잠자코 있으려 했어요. 믿어주세요.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마을에서 당신을 뵙고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저 또한 한마디라도 당신께 엽죽고 그런 뒤에 다음번 만날 때까지 밤이고 낮이고 오로지 당신 생각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들 저의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당신은 영원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사람을 싫어한다 하더군요. 이런 촌구석에선 모든 게 지루하시겠죠? 그러나 저희는 내놓을 게 없어요. 순진하게 당신을 반기는 일 외에는. 당신은 왜 이곳에 오셨나요? 안 오셨다면 이 잊혀진 쓸쓸한 시골에서 저는 영원히 당신을 모른 채 이런 끔찍한 고통도 모른 채 살았을 텐데요. 어수룩한 마음의 동요도 시간이 가면 가라앉아. 미래는 모르는 법이죠.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아 정숙한 아내가 되고 후덕한 어머니가 되었을 텐데요. 다른 사람, 아니 이 세상에 제 마음을 바칠 사람은 그대밖에 없어요. 높으신 분의 섭리, 하늘의 뜻으로 결정된 일, 저는 그대의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 인생은 그대와 어김없이 만나기 위한 저당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신께서 그대를 보내주셨다는 걸. 죽는 날까지 그대는 제 수호자라는 걸. 그대는 저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대께 제 마음 끌렸어요.
그대의 신비한 시선에 애간장을 태웠고 제 영혼에선 그대의 음성 울려 퍼졌죠. 벌써 오래전부터, 아니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그대가 들어오신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얼굴은 달아오르고 온몸이 마비되어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바로 저분이다. 그렇죠. 제가 들은 건 그대의 음성이었죠. 그대가 아니었던가요? 제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흔들리는 영혼의 고뇌를 기도로써 달랠 때 조용히 제게 속삭여준 이가 그대의 다정한 환영이 아니었던가요? 바로 그 순간에 투명한 어둠 속에서 명멸하며 살그머니 제 머리맡을 굽어보신 분이 그대가 아니었던가요? 기쁨과 사랑으로 희망의 말 속삭여주신 분이 그대는 누구신가요? 저의 수호천사 아니면 교활한 유혹자일지도 몰라요. 제 의혹을 거두어주세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부질없는 짓, 순진한 영혼의 미망일지 몰라요. 어쩜 제 운명은 전혀 다를지도.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이제부터 제 운명을 그대께 맡깁니다. 그대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대의 보호를 원합니다. 헤아려 주세요. 저는 여기 홀로 있어요. 아무도 절 이해하지 못하고 제 분별력은 약해져 가고 전 말없이 파멸할 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대를 기다립니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제 가슴의 희망을 소생시켜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마땅한 꾸짖음으로 이 괴로운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만 줄이겠어요. 다시 읽는 것도 두려워요. 부끄럽고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아요. 당신의 명예를 믿는 마음에서 이렇게 감히 모든 걸 고백합니다. 우선 오프닝부터 계속 음악이 들리고 있었죠?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에 나오는 곡들입니다. 푸슈킨의 운문 소설에 기반해서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것이죠. 그리고 보다 정확히는 현재 제가 틀어놓고 있는 트랙의 출처는 1959년 로만 티오노프가 소련에서 감독한 오페라 영화의 OST입니다. 말 그대로 오페라를 영화화한 것인데요. 오페라, 연극, 영화 등을 넘어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기는 심지어 이후 발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러시아 문학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이자 평론가 벨린스키의 말을 빌리자면 러시아 생활의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소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작 운문 소설과 사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현재 제가 읽어드린 판본은 열린 책들에서 펴낸 서경중 역본 예브게니 오네긴입니다. 일단 서술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자면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의 주인공은 이름 그대로 예브게니 오네긴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예브게니 오네긴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찌아나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낭독해드린 편지를 쓴 사랑에 빠진 여자이죠. 그녀는 서사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며 변화하고 또한 그녀의 사랑도 변화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들에 부합하는 경험과 사랑의 각 단계를 체험한 인물이 따찌아나입니다. 갑자기 편지를 읽어드려서 따찌아나라는 여자가 예브게니 오네긴이란 남자에게 반했구나, 사랑에 빠졌구나,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예브게니 오네긴이라는 귀족 청년이 시골에 내려옵니다. 왜 시골에 왔냐고요? 그의 친척 아저씨로부터 재산을, 영지를 상속하게 되었거든요. 당시 러시아 귀족들은 보통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에는 농노들이 일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농사지을 땅이 도시 한복판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그 땅을 보고 살려면 시골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냉소적인 오네긴과 달리 그의 친구인 렌스키는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시인입니다. 자, 오네긴의 친구 렌스키가 나왔어요. 그리고 렌스키는 오네긴을 자신의 약혼자 올가의 집에 데려가요. 오네긴은 지금 시골에 처음 왔으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귀족들끼리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네긴을 올가의 동생 따찌아나가 만나서 그에게 반하고 맙니다. 이렇게
크게 4명의 인물이 있는 거예요. 따찌아나, 올가, 렌스키, 그리고 오네긴. 오네긴의 좋아하는 것은, 오네긴을 좋아하는 사람은 따찌아나이고 렌스키와 올가는 약혼한 사이이죠. 그리고 렌스키와 오네긴은 친구이고요. 푸슈킨이 표트르 벼젬스키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라고 할까요? 문필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따찌아나는 17살 정도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리다면 어릴 나이죠. 그리고 또 따찌아나는 전형적인 도시 귀족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귀족이지만 시골에 있다 보니 화려한 사교계에 무도회장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오네긴에게 느껴보는 이런 감정은 그녀로서는 처음인 감정일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겠죠. 옛날 기독교가 지배하던 18세기, 19세기 러시아의 시골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17살이면 사랑에 그렇게 썩 익숙하진 않잖아요. 당시 러시아인들은 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이 능숙하지 않음, 익숙하지 않음을 푸슈킨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무시무시한 여자들을 온순한 추종자들 사이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녀들은 자아도취에 빠져 열정의 한숨과 칭송에도 사뭇 무관심. 그네들의 무엇이 나를 그토록 경악해 했냐고? 그네들의 수줍게 다가오는 사랑을 엄격한 언행으로 내치면서도 최소한 연민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그 사랑을 끌어들이는데 선수. 그럴 때면 최소한 말소리라도 한결 다정하게 들리는 법. 하여 어수룩한 젊은 연인은 쉽사리 현혹되어 또다시 사랑의 헛된 영상을 뒤쫓는다. 어째서 따찌아나의 죄가 이보다 더한가? 귀엽고 순진한 처녀가 거짓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택한 몽상을 믿었다 해서? 감정이 잡아끄는 대로 기교 없이 사랑을 한다 해서? 남을 잘 믿는 그녀에게 격렬한 상상력과 지성과 생생한 의지와 자유분방한 사고와 열정적이고 감미로운 감성을 하늘이 선사했다고 해서? 그녀의 경솔한 열정을 당신들은 정녕 용서치 않으려는가? 요부들은 냉혹하게 계산을 하지만 따찌아나는 진지하게 사랑을 하여 귀여운 아이처럼 맹목적으로 사랑의 몸을 던진다. 생각해 볼게요. 같은 말을 그녀는 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높이고 더욱 확실하게 상대를 올가미에 잡아넣긴 하지만 처음에는 희망으로 허영심을 부추기고 그런 뒤엔 의혹으로 마음을 괴롭히다가 질투의 불길로 다시 활기를 넣어준다. 안 그러면 교활한 사랑의 포로는 쾌락에 실증이 나서 틈만 나면 족쇄를 풀고 달아나려 할 테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담을 넘었다고 하셨죠? 어찌 보면 전 참 밀당 좋아하는데요. 밀고 당기고 괴롭히고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나 하는 입장에서나. 하지만 그런 월담이야말로 아직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낯설게 느낄 때 할 수 있는 행동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런 낯섦을 푸슈킨은 따찌아나와 유모의 입을 빌어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모, 잠이 안 와. 너무 더운 것 같아. 창문을 열고 내 곁에 앉아줘. 아이고 따니 아가씨, 왜 그러세요? 심심해. 옛날 얘기 좀 해줘. 무슨 얘기를요? 하기야 나도 한때는 못된 도깨비나 처녀들 얘기, 옛날에 있었던 일, 없었던 일 퍽이나 많이 기억하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 잊어서 그냥 아득한걸요, 아가씨. 이제 나도 늙었나 봐요. 삭신이 쑤시고. 그래도 해줘 유모. 어렸을 적 얘기라도. 유모도 젊어서는 사랑을 했었어? 에구 망측해라. 그때는 사랑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간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 들들 볶여 죽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집은 갔어?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었지요. 바깥 양반 반야는 나보다 나이가 어렸고 나는 13살이었어요.
한두 주가량 중매쟁이가 저의 친척집에서 나주더니 드디어 아버님이 축복을 해주셨죠. 나는 겁이 나서 엉엉 울고만 있는데 또 다들 찔끔거리며 내 머리를 풀어주더니 노래하며 교회로 데려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남의 집 식구가 되었는데 아니 내 얘긴 듣지도 않으시네. 아 유모 어쩐지 기분이 안 좋아. 속이 메슥메슥하고 자꾸 소리내어 울고만 싶어. 아이고 우리 아기씨 병이 나셨구랴. 하느님 아기씨를 보호하사 어떻게 해드릴까 말씀만 하세요. 성수를 뿌려드리나? 저런 이마가 물덩이 같네. 아픈 게 아니야 나는. 저 유모 사랑을 하고 있나봐. 주여 우리 아기씨를 돌보소서. 유모는 기도문을 중얼대며 쭈글쭈글한 손으로 따찌아나에게 성호를 그어주었다. 사랑을 하고 있다니까. 그녀는 노파에게 또다시 구슬픈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귀여운 아기씨가 정말 아픈가 보네. 내버려도 난 사랑을 하고 있어. 그런 동안에도 달은 빛났고 애잔한 달빛이 비추는 건 따찌아나의 창백한 아름다움, 풀어헤친 머리채와 눈물방울, 그리고 기다란 속옷에 수건으로 백발을 감싸고 나이 어린 여주인공 마주보며 의자에 앉아있는 노파. 달빛의 영감을 받은 만물은 정적 속에 오롯이 잠들었다. 비록 괴롭고 서툴지만 이 순간에 달콤함이 있는 법이죠. 이 따찌아나도 유모가 아픈가 보다 하고 걱정을 할 정도이지만 사실 그 사랑의 달콤함을 만끽하면서 온몸에 열이 날 정도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읽은 사연에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사랑이 언제나 이 단계에 머물기만 하진 않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에요. 다음 단계, 사랑의 다음 단계이자 다음 사연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늦은 밤이었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파스타 먹냐? 당연히 먹지. 나 지금 파스타 만들고 있는데 올래? 지금 가. 옷 입었어. 새로 산 향수를 뿌리고 불이 나게 떠났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그녀의 집까지는 택시를 타고 30분쯤 걸립니다. 택시를 탔는데 등려군을 좋아하는 기사님을 만나 계속 등려군 노래들을 들었었지요. 하일군젤의 천밀밀 소성고사. 기사님이 중국어를 1년째 공부하고 있으시다길래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중국 국제방송 조선어 방송의 중국어 강좌 주파수를 알려드렸습니다. 기묘한 인연이라며 웃으시더군요. 문을 여니까 그녀는 이미 파스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연락이 없어서 안 오는 줄 알았지. 그래서 먼저 먹고 있었어. 큰 맥주잔에 카스 피처를 부었습니다. 카스. 그녀는 왜 그 많은 맥주들 중에서도 카스를 좋아하는지. 보나페티 마드모아셀. 뭐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맛있게 드시라고요. 맛없으면 말해. 내가 원래 냄새를 못 맡아서.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파스타 맛이었지만 나름 맛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녀의 요리에 대한 혹평이 예의가 아니기에 무난하지만 매력이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맛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흡족해 하더군요. 그녀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저는 식탁 옆 카우치에 누워 위에 있던 보들레르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전날에 그녀가 보들레르 시를 보내줬었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 미음사 세계 시인서는 한쪽에 원문이 병기되어 있지요.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Cette non saltita. Bizarre traité pris comme la nuit, à parfum mélangé de musique et d'avant. 외부흑 깨꾸업이 le Faust de la savane, sorcière au flanc d'Even, enfant de noir minuit. 그러나 흡족하지 않았다. 밤처럼 컴컴한 괴상한 여신이여. 사양과 하바나 향기 섞인 내연 풍기는 아프리카 마술사의 작품 대초원의 파우스트. 흑단의 옆구리 가진 마녀, 캄캄한 한밤의 아이여. 레누이, 노아미니, 드라방, 라사반. 이 가군들 예쁘지 않아요? 눈길을 책에서 거두어 그녀를 바라보니 어느새 그녀는 제 머리맡에 와 있었습니다. 제 머리 위로 고개를 숙이고 사랑해.
제가 뭐라고 해야 하죠?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녀가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녀의 입으로요. 사실 아까 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키스하고 싶었어. 향기 때문에. 그날 뿌린 향수는 제스민과 담배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는 콜롬비아 산타로사 원두의 비릿한 향이 났지요. 왜였을까요? 제가 불어를 잘 못하거든요. 심지어 발음도 못하는데 사연에서 보들레르의 원문을 읽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제 발음에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 중 따찌아나의 영명축일 장면입니다. 영명축일의 주인공인 따찌아나를 비롯해 오네긴, 렌스킨, 올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춥니다. 약동하는 생명의 회오리 바람처럼 단조로우면서도 미친 듯한 왈츠의 요란한 멜로디가 요동치고 춤추는 남녀의 쌍들이 어른거린다. 복수의 순간이 가까워오자 오네기는 남몰래 조소를 지으며 올가에게 다가간다. 하객들 면전에서 재빨리 그녀와 춤을 춘 다음 의자에 그녀를 앉혀놓고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고 몇 분 후에는 또다시 그녀와 왈츠를 추니 모두들 어안이 벙벙할 밖에 렌스키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다. 마주르카가 울려 퍼졌다. 옛날에는 의뢰에 마주르카가 쿵쿵 울려 퍼지면 거대한 홀 안에 모든 것이 진동을 하고 쪽마루가 발뒤꿈치 아래서 갈라지고 창틀이 덜컹덜컹 흔들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딴판. 우리도 부인들처럼 니스칠을 한 마룻바닥을 미끄러져 나갈 뿐이다. 오로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만 마주르카는 아직도 예전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깡총 뛰기, 뒤꿈치 맞부딪히기, 수염 흔들기.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다. 우리들의 폭군이자 신세대 러시아의 병폐인 저 간악한 유행이란 놈도 그것만은 바꾸지 못했다. 성미 급한 내 사촌 부야노프는 우리 주인공에게 올가와 따찌아나를 함께 데려갔다. 오네기는 잽싸게 올가를 취해 춤을 춘다. 그녀를 얼싸안고 태연히 미끄러지며 고개 숙여 진부한 연가 따위를 다정하게 속삭이고 손을 꼭 쥐어주자 그녀의 얼굴엔 뿌듯한 홍조가 선명하게 타올랐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나의 렌스키, 우라가 치밀어 제정신이 아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시인은 마주르카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꽃띠용 춤으로 그녀를 불러낸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한다. 안 된다고? 왜? 벌써 오네긴과 약속을 했다나? 오 맙소사, 맙소사. 이게 무슨 소린가? 올가가 감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제 겨우 솜털을 벗은 어린 것이 꼬리를 치며 변덕을 떨다니. 벌써 간교한 꾀만 잔뜩 늘어 벌써 이 남자 저 남자 후리는 법을 알다니. 렌스키는 이 충격에서 벗어날 기력조차 없어 계집의 가닥한 농간을 저주하면서 밖으로 나가 말을 불러 냅다 달려간다. 피스톨 2자루, 탄알 2발이. 이거면 된다. 그의 운명을 단번에 결정하리라. 우선 앞서 낭독했던 따찌아나의 편지를 받은 예브게니는 처음에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는 따찌아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훈계를 하죠. 비록 자신도 따찌아나를 사랑하지만 결국 그의 사랑은 식을 것이며 둘의 관계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저로서는 그가 야멸차게 따찌아나라는 순수한 소녀를 차버릴 수는 있을지언정 왜 굳이 그녀에게 훈계를 했어야 했을까? 아직은 정확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사랑 노름에 능수능란한 여자들과는 다른 따찌아나를 자신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은 진심일 수도 있었겠죠. 둘째, 혹은 이러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믿을 수 있는 남자로 포장하고 따찌아나를 안달나게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가장 정확하게는 오네긴 자신에게도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여자를 상대로 한 이런 태도는 어찌 보면 댄디로서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댄디가 무엇이냐고요? 글쎄요. 오네긴이 댄디이고
예브게니 오네긴의 작가 푸슈킨도 댄디죠. 감이 오시나요? 예컨대 따찌아나에게는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심지어 약혼자 렌스키가 보는 앞에서 아까 제가 읽었듯이 올가를 유혹한다든지 아직은 잘 감이 안 오죠? 기억하시나요? 제가 읽은 사연에서 보들레르가 나왔던 것을.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보들레르의 말을 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들레르의 댄디 중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내가 댄디즘의 맥락에서 사랑에 관해 말한다면 그 이유는 사랑이 유한 남성의 자연스러운 직분인 까닭이다. 그러나 댄디는 사랑을 인생의 특별한 목표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돈을 거론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열정을 숭배하는 특권적 집단을 구성한 이들에게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나 댄디는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염원하지 않는다. 개설된 은행 계좌만으로 그에게 충분할 뻔했으나 그는 추잡한 정념을 속된 범인들 앞으로 남긴다. 숱한 생각 없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보이는 바와 달리 댄디즘은 옷차림과 물질적 우아함에서의 넘치는 즐거움조차 아니다. 완벽한 댄디에게 이러한 것들은 그가 지닌 정신의 귀족적 우월함을 상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차별성에 매혹되는 그의 눈에 옷의 완결성이란 당연하게도 차별화되기에 최선의 방책인 절대적인 간결함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독트린으로 결정화되고 수많은 빼어난 추종자를 낳은 이 열정, 그리도 자부심 넘치는 형제를 주조한 이 명문화되지 않은 규약은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사회적 관습의 외부 경계 내에서 독창성의 개인적 형상을 창조하려는 불타는 욕망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여성과 같은 타인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행복의 형상에 대한 추구를 견딜 수 있는, 심지어 환상이라 불리는 것들조차 견딜 수 있는 자아를 숭배하는 일종의 교단이다. 그것은 타인에게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의 즐거움이요, 자신에게서는 놀라움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일에 자부심 있는 만족감이다. 댄디는 무감동할 수 있고 그는 아파할 수조차 있으나 후자의 경우 그는 여우에 물린 스파르타인처럼 미소를 유지할 것이다. 사랑이 곧 자연스러운 직분인 유한 남성.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에 인생의 특별한 목표를 두지도 않는 남자. 이것이야말로 댄디의 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그 사연 있었죠? 파스타 먹고 키스하는 사연. 저는 앞서 읽은 사연을 보면서 이것이 일종의 댄디즘이라고 느꼈어요. 물론 사연 속 제스민과 담배 향이 나는 화자와 콜롬비아 산타로사의 향이 나는 여자를 있는 그대로 오네긴과 따찌아나에 혹은 오네긴과 올가에 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찌아나 앞에서는 나름대로 진실한 혹은 진실한 척이라 되는 훈계와 조언을 한 이후에 약혼자 렌스키와 따찌아나더러 보란듯이 올가를 유혹하는 오네긴의 모습은 그야말로 댄디의 생활이죠. 그러고 보니 사연 속 화자분께서는 여자 쪽에서 사랑한다고 한 중에도 본인은 묘한 긴장감과 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칼같이 여자를 밀어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관찰자인 양 사랑의 유의를 지켜보고 있군요.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간극을 통해 유지되는 관계들은 종국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격분한 렌스키는 오네긴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오네긴에 의해 총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오네긴과 따찌아나의 사이도 붕괴하기 시작하죠. 이 다음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다음 사연과 함께 2부에서 만나요.